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반근영입니다. 내란 특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으로 2년 넘게 비상계엄을 준비했으며 계엄의 명분을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12.3 비상계엄은 즉흥적인 선택이 아니었고 2년 넘게 치밀하게 준비한 결과였다는 건데요. 더구나 위기 대응이나 국가 안보를 위한 게 아니라 정치적 계산과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이었다는 겁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안보를 볼모로 삼기까지 했다는 건데요.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려는 시도까지 있었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2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6개월의 특검 수사, 여전히 전모가 낱낱이 밝혀지지 못했는데요. 추가 수사를 통해 사상 초유의 내란 음모가 명백히 밝혀져야겠습니다. 안동문화 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저출생과 경제 위축으로 작아지는 지역들, 숨막힐 만큼 밀려드는 수도권. 대한민국은 지금 국토 공간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17개 시도를 수도권, 충청권,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부울경 5개 초광역권과 강원, 전북, 제주의 3개 특별자치도로 묶어 권역별 메가시티로 재편하는 5국 3특 국가균형 성장 전략. 지역에 산업이 자리 잡고 기업이 찾아오며 청년이 떠나지 않아도 되는 생활 공간이 만들어질 때 대한민국은 균형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5국 3특 국가균형 성장 전략. 지역의 성장이 곧 대한민국의 성장입니다. 잘 나가는 비즈니스 모빌 대박, 잘 달리는 엔진 오일 모빌 대박, 엔진 보호 안전 운전 모빌 대박, 대형 트럭 엔진 오일 모빌 대박, 파워 대박 성능 대박 모빌 대박. 12월 15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의 뉴스를 시원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2부 이슈오늘에서는 경북 농업의 지난 10년 변화에 대해 잠시 후 국가데이터처 동북지방통계청 정혜길 지역통계과장 연결해 자세히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박규환 영주 영양봉화지역위원장 연결해 박규환의 세상 읽기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의 뉴스를 시원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슬뉴생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민선 8기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가 이제 약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벌써부터 내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인사들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북도지사 선거를 비롯해 우리 북부권 시군의 단체장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경북도지사 선거 지난 11일이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3선 출마 도전을 전격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네, 이철우 도지사는 지난 1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있었던 내년도 예산 관련 브리핑 이후 질의답변을 통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3선에 도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도지사는 지난 5월 말 암 판정을 받은 이후에도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성공 개최 준비를 진두지휘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보여왔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이 도지사의 건강 상태를 두고 3선 출마가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철우 도지사도 이를 의식한 건지 어차피 죽을 놈이라고 생각하는지 도지사 여론조사에서도 내 이름을 빼고 진행한 것도 있었다면서 불쾌감을 여지없이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현역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이 도지사 말고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여러 후보군들의 이름이 오가고 있죠.
네, 이 도지사의 말처럼 수성하는 입장에선 본인을 여론조사에서 제외한다거나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이 도지사의 3선 도전 선언을 앞당긴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경북은 강활한 지자체의 면적을 고려했을 때 현직이 갖고 있는 프리미엄을 절대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렇다 보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도지사 출마를 검토했던 보수정당 인사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국민의힘 내부에선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또 3선 연임 제안에 걸렸던 이광덕 포항시장, 문경상주가 지역구인 이미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등 중앙과 지방에서 활동하고 있거나 또 활동해온 인사들이 도지사 출마를 검토했거나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네, 그렇다면 후보자 면면을 좀 살펴봐도 괜찮을까요? 아직 공식 출마 선언을 한 건 아니라 조심스러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지금 거론되는 후보들을 살펴보면 출마를 위한 출마를 하는 것 아니냐, 혹은 가욕이 아닐까,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 공천 경쟁에서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혹은 도민 전체에게 그 정도 인지도가 있는 후보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지금은 특정 후보 개개인을 콕 집어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만큼 추후 경선이나 공식 출마 선언 등이 이뤄질 경우에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시군 단체장 선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안동시장 여러 후보들의 출마가 예상되고 있고요. 또 현재 여론조사나 선거를 앞둔 문자 메시지 등이 본격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어떤가요? 일단 보수정당 공천이 본선거에서 당선으로 이어지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 국민의힘 공천을 받기 위해서 많은 후보들이 나서고 있는데요. 재선에 도전하는 현직 시장 외에도 현역 도의원 2명, 또 지역구 국회의원의 보좌관을 역임했던 인사, 과거 출마 이력이 있던 고위공무원 출신 인사 등 5명 정도가 후보군으로 이름이 돌고 있습니다. 이들과 후보들의 성패는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알려져 있고요. 결국 이건 안동뿐만 아니라 북부권의 모든 시군에 해당하는 이야기겠지만 특히 안동의 경우에 과연 민주당에서 후보를 낼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관심이 아닐까 보여집니다. 이재명 대통령 고향이 안동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지난 대선에서 일부 보수 인사들이 민주당에 입당을 하기도 했는데요. 내년 지방선거 때 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지역에 더 많이 출마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어떨까요? 보수정당 소속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된 이후 치러지는 첫 번째 전국 단위 선거다 보니 민주당 강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전망, 전통적 약세 지역에서도 민주당 후보들이 선전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요. 비슷하게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졌던 2018년 지방선거에선 안동시장에 민주당, 자유한국당, 무소속 등 3명이 출마를 했고 이들 모두 30% 이상의 비슷한 득표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공천 결과에 따라 무소속 후보 출마라던가 또 민주당이 후보자를 낼 경우에는 비슷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네, 이번엔 예천군수 선거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곳 또한 보수 정당 공천이 당선의 지름길로 여겨질 텐데요. 어떤가요? 네, 3선에 도전하는 현역 군수, 또 현직 도의원, 그리고 고위 공무원을 지낸 복수의 인사 정도가 출마한다. 이런 하마평이 무성하고요. 관심이 되는 건 그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계열 정당은 예천에 단 한 번도 군수 후보를 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군수 후보를 낸 적조차 없으면서 유권자들을 상대로 표를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또 혹은 북부권은 수구 꼴통 지역이라고 비판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번 선거에선 후보를 낼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면 민주당은 당이 사라질 뻔한 상황에서 호재를 만났고 지금도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 게다가 도청시도시가 있는 호명읍 지역에선 상대적으로 높은 여당 지지율 등을 고려했을 때 이번엔 후보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영주시장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단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무주공사는 지역인데요. 이곳은 어떤가요? 네, 지난 3월 전 시장의 직상실이 확정되면서 내년 선거까지 약 1년 2개월 가까이 권한 대행 체제가 이어질 예정인데요. 이렇다 보니 상당히 많은 인사들의 출마가 예상되고 또 이중 일부는 공식 행보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 올림픽도 약물이나 승부 조작 등으로 메달이 박탈되면 차점자가 이를 승계하는 조항이 있는데 선거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영주에서 일부 있던 것 같습니다.
억울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주시장 선거는 과거의 전례가 있었던 만큼 부정이 없는 깨끗한 선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예, 일일이 한 곳들을 다 살펴보기가 어려운데요. 남은 지역들에선 어떤 것들이 관전 포인트가 될지 한번 살펴봐 주시겠어요? 네, 북부권 일부 시군에서는 3선을 역임했던 전직 단체장들이 다시 도전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한 인사들, 고위 공무원으로 퇴직을 하고 고향에 이제 도전장을 냈는데 과연 현직에 있을 때와 또 출마했을 때 어떤 차이를 느낄지, 그래서 결국엔 살아 돌아갈 수 있을지도 관심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민주당이 얼마나 약진을 할 것인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보수 정당의 독식 구조가 깨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한쪽으로 몰아져봤자 지방은 여전히 소멸 위기를 겪고 있고 나아질 것이 없었습니다. 반대로 민주당의 지역 도조는 그동안 제대로 된 후보조차 내지 못했는데다가 공약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여당이라는 프리미엄만 내세우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우려되는 것도 있습니다. 찍을 만한 마땅한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도 유권자들의 슬기로운 판단과 선택만이 유일한 해법인데 주민들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승진의 슬류생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지역과 함께 성장해갈 인재를 키웁니다. 지역교육 혁신을 주도하는 안동과학대학교. 새로운 도전을 위한 성인학습자 평생 직업교육. 해외 우수인재 지역정착을 위한 명품 교육과정 혁신. 대학이 지역의 미래다. 혁신을 주도하는 안동과학대학교. 아, 땡긴다 땡겨. 매콤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 문자 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주세요.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기후 위기와 고령화로 인해 갈수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우리 농업. 과연 지난 10년 동안 우리 농업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최근 관련 통계 자료가 발표됐습니다. 국가데이터처 동북지방통계청 정희길 지역통계과장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얼마 전 동북지방통계청에서 최근 10년 경북의 농업 변화라는 흥미로운 분석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이 보고서의 주요 특징과 작성 배경은 무엇일까요?
네, 저희 국가 데이터처에서는 현재 실시 중인 농림업 총조사를 비롯해 농가경제조사, 농업면적조사, 농업생산량조사 등 농업 부문의 각종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획보도는 각 분야의 농업 통계 자료를 취합해서 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농가 인구 감소와 대내외 환경 변화로 위기에 직면한 경북 농업의 최근 10년간 변화상을 한눈에 보기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네, 통계 지표를 통해서 경북 농업의 현주소를 진단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농가 인구 변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10년간 경북의 농가 수와 인구 어떻게 변했을까요? 네, 경북 농가 수는 16만 3천 가구로 2015년 대비해서 11.8% 감소하였는데요. 전국 농가 수의 16.7%를 차지하고 있고 전국에서 농가가 가장 많은 시도가 우리 경북입니다. 농가 인구는 32만 명으로 22.1%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평균 가구원 수 감소가 더해져서 농가 인구 감소가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네, 농가 인구 감소도 문제지만 고령화 속도도 심상치 않다고 들었는데요. 현재 경북 농가의 고령화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네, 65세 이상을 고령 인구로 보는데 고령 인구 비율은 2015년 42%에서 59.2%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반대로 15세에서 64세의 생산 연령 인구는 2015년은 경북 농가 인구의 53.1%로 가반 이상이었으나 2024년에는 38.5%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네. 1인 가구나 2인 가구 같은 소규모 농가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실제 통계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네, 경북의 전체 농가 수가 11.8%나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도 1인 가구는 반대로 10.6%나 증가했습니다. 2인 가구는 또 최근 10년간에 가장 많은 그런 가구 형태를 보였고요. 구성비를 보면 1인 가구 비중은 25.5%, 2인 가구가 60.2%로 각각 5.2%포인트, 5.6%포인트 증가해서 가구원이 한두 명인 농가가 전체의 85.7%를 차지했습니다. 기후변화나 소비 트렌드에 따라서 재배 작물에도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과 주산지인 경북의 사과 생산량과 재배 면적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네, 요즘 사과가 가장 맛있는 계절인 것 같은데요. 네. 사과 생산량은 2015년 대비해서 23.2% 감소하였으나 전국 생산량 비중의 절반 이상은 지금도 계속 차지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사과 재배 면적은 전국적으로 2022년 정점을 찍고 2023년부터 감소 추세로 전환하였는데 경북의 감소율이 전국 감소율보다 2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인근 지역인 고지대인 강원도는 재배 면적이 증가 추세입니다. 또한 시바르당 생산량을 비교해봐도 10년 전에는 같은 면적에서 강원 지역이 경북의 절반 수준만 생산하였는데 최근에는 강원 지역의 생산량이 높아져서 경북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등으로 경북의 사과 재배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반면에 포도와 복숭아는 재배 면적과 생산량이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과일뿐만 아니라 채소로 생산 변화도 눈에 띄는데요. 특히 양파나 마늘 생산량이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일까요? 네, 경북의 전통적인 대표 작물인 금고추 생산량은 24.1%, 재배 면적은 13.2%가 감소해서 약세를 보였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다른 채소들의 생산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양파, 마늘, 참외 생산량이 모두 증가하였는데 양파는 47.3%, 마늘 39.7%, 참외는 43.4%나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예, 농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소득인데요. 지난 10년간 경북 농가의 소득과 부채 상황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경북의 농가 평균 농가 소득은 5,055만 원으로 2015년 대비해서는 32.3% 증가하였고요. 전국 평균과는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득 구성을 보면 농작물 판매 위주의 농업 소득은 전국 평균을 웃돌았으나 농업 외 소득은 전국 평균보다 적었습니다. 또한 농업 총수입이 38.6% 증가할 때에 반대로 농업 경영비 지출이 63.0%나 증가해서 농업 소득의 증가폭을 낮췄습니다.
농업 경영비를 세부적으로 보면 노무비의 증가율이 매우 컸고요. 농가당 부채는 2,561만 원으로 2015년 대비 46.1%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2025 농림업 총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이 조사가 왜 중요하고 또 우리 농민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농촌의 시군 지역에 가보면 거리에서 외국인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도 인력 부족이나 고령화, 기후 변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규모화 농업이나 스마트 농업, 또 지역 적합 작목 대체와 새로운 농업 생산 기술의 도입이 발빠르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농작물 생산 측면뿐 아니라 가공, 판매, 체험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노력에도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경상북도 등 정책 당국에서도 당면한 어려움 극복을 위해 좋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빠르게 변화하는 농어촌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가 뒷받침되어야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5년마다 실시하는 농림업 총조사가 다음 주까지 진행되는데요. 경쟁력 있고 지속 가능한 농업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정확한 통계 작성에 농림업가가 적극적인 응답으로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가데이터처 동북지방통계청 정희길 지역통계과장 연결해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박규환의 세상 읽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박규환 영주 영양봉화지역위원장 연결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영주 영양봉화 박규환입니다. 먼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사건을 수사해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늘 최종 수사 결과 발표했는데요. 그 수사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6개월 180일 동안 수사를 마치고 오늘 결과 발표했습니다. 네. 일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이 내란죄 그리고 외환죄의 실체를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명했고 또 관련자를 구속 기소했다. 이것은 대단히 잘한 일이고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이런저런 명분을 제시했지만 결국엔 정적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한 이런 저간의 과정을 소상히 이제 확인해서 국민들 앞에 제시한 것 매우 잘했는데요. 다만 또 여전히 한계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쉬움은 무엇보다도 검찰의 내란 개입 많은 의혹들이 있었는데 여전히 밝히지 못했고요. 또 대통령실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최측근이었던 대통령실이 개입하지 않았다? 이거는 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통령실 개입 이거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당시 또 사법부, 법원이 비상계엄 선포되자마자 바로 그것에 호응하는 이런 일련의 조치를 취했단 말이죠. 그래서 법원은 과연 내란 혹은 비상계엄에 어떤 책임이 없는가 이것도 제대로 못 밝혔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다시피 국정 모든 영역에 구석구석 다 개입해서 이른바 국정농단의 주역이 되었고 당시에 대통령을 앞서는 V0다 이런 평가까지 받았던 김건희 씨가 과연 정말 이번 비상계엄 선포 내란 준비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아무 역할도 안 했겠느냐. 분명히 뭔가 있을 텐데 이런 의혹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어요. 180일이라는 시간의 한계도 있겠지만 저는 수사라는 게 결국 강제수사, 뭐 압수수색 영장이라든가 구속영장 이런 것을 통해서 강제적인 방법이 아니고서는
사실 이런 중대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가 쉽지 않은데 저는 법원이 그 지점에서 저는 이 수사의 길목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결국 그래서 내란 특검이 좀 더 확실한 성과를 국민 앞에 내보이는 것이 어렵지 않았느냐. 그 점은 좀 아쉽습니다. 네, 풀지 못한 의혹들 그런 점들이 좀 아쉽다. 법원이 그것을 맡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요. 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최소 지난 2023년 10월 전부터 준비했다 이렇게 결론 지었는데요. 네. 이렇게 보면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지난 총선 이후 야당에 잇따른 고위공직자 탄핵과 예산안 삭감 등 정치적인 상황을 이유로 들었던 것과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거짓말인 거죠.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윤석열, 김건희 씨는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고. 이건 명백히 거짓말이었던 것이고요. 오히려 거꾸로였죠. 사실은 총선 이전에 이미 내란을 그리고 비상계엄을 준비했던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그냥 이런저런 명분 이유를 이제 붙였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번 발표에서 보면은 결국 특히 노상원의 수첩에 보면 하나하나 다 나와 있었어요. 계엄 수행을 위해서 방첩사령관이나 육군참모총장이나 그 지상작전사령관.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진압군 부대를 동원해야 되니까요. 이런 사람들의 인사 계획이 세세하게 기재되어 있는데 그게 2023년 10월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인사가 됐어요. 지금 우리가 그 재판을 통해서 보고 있는 여인영 방첩사령관이라든가 곽종건 또 특전사령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 시점에 다 인사 발령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비상계엄을 이미 실행 단계에 접어든 것이고요. 그리고 총선 이전에 노상원의 수첩에 보면은 총선에 이겼을 경우는 이렇게 한다. 졌을 경우에는 저렇게 한다. 이런 내용이 다 있어요. 그래서 총선에 이기건 지건 상관없이 계엄을 하기로 이미 다 예정되어 있었다. 그래서 적어도 아무리 늦어도 2023년 10월부터는요. 이미 비상계엄 실행 단계에 접어들었던 거고요. 그런데 다른 내용까지 보자면 2022년 5월에 이미 수사 과정에서요. 그 말들이 다 나왔습니다. 내게 비상대권 있다. 내가 총살당하는 한 있더라도 뭐 싹 쓸어버리겠다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실상 그 이전 심지어는 취임 직후부터 계엄을 계획했다. 이렇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뭐 명분이라든가 핑계거리를 댔지만 그것은 모두 거짓말이었고 윤석열은 취임 직후 아주 빠른 시점 그때부터 이미 계엄을 구상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취임 이후 구상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실제로 그리고 저는 의심하는 게요. 저 용산으로 대통령실 이전했잖아요. 네네. 우리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주술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 다 의심했는데요. 네. 저는 거기에 더해서 용산이라는 곳, 지금 그리고 한남동 관저라는 곳이요. 거기 다 군사령관들, 뭐 합참의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공간이 그 주변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군과 아주 밀접하게 그냥 저녁에 가서 전화 한 번 해서 이리 오너라 해서 같이 술 마시고 이랬던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쩌면 대통령 취임과 거의 동시에 혹은 취임 이전부터 군을 확실히 장악해서 내가 권력을 군을 통해서 아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권력 강화에 대한 어떤 욕망, 욕심, 계획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나까지도 의심이 돼요. 네, 그렇다면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가 정적 제거였다 이렇게 판단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그렇죠. 그 노상원 수첩에 딱 나와 있습니다. 차기 대선에 대비해서 모든 좌파 세력을 붕괴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군을 동원해서 계엄해야 한다. 이렇게 이미 기재되어 있는 것 봐도 명확하고요. 모든 좌파 세력, 거기서 핵심이 누구였겠습니까? 이재명을 비롯한 민주당 정적들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가 이 양반이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행정권은 대통령이 됨으로써 이미 장악했잖아요. 네. 그런데 사법과 입법은 자기 뜻대로 행사되지가 않아요. 아니 사법부가 세상에 이재명 하나 못 죽입니다. 그리고 입법부 법도 하나 내 맘대로 못 만듭니다. 야당 국회의원 톡하면 비판합니다. 제왕적 검찰총장 시절이 그리웠던 것 같아요. 검찰총장 할 때 마음대로 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은 계속하고 싶은데 좀 제왕적 검찰총장 하던 때처럼 행정, 입법, 사법을 마음대로 내 뜻대로 주무르고 싶다. 그러면 지금 우리 헌법체제에서 대통령이 행정에 이어 사법, 입법까지 3권을 장악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길은 계엄밖에 없다. 그래서 군을 통해서 계엄을 통해서 사법권도 장악하고 그리고 그 최상목 부총리에게 준 쪽지에 있었잖아요. 네. 비상 입법기구를 운영하겠다. 예산 마련해라. 네. 국회를 없애버리고 옛날에 국가보위 입법회의처럼 그런 비상 입법기구 만들어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제 이런 생각. 그래서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사실상 절대 군주가 되어서 영원히 누리겠다. 저는 이것이 계엄의 목적이었고 그 계엄의 목적을 이번에 우리 내란 특검이 잘 밝혀줘서 그 대신 조금 부드럽게 네. 순화된 언어로 표현했던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인하는 군사작전을 시도했다고도 밝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대응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지만 비정상적인 군사작전 통해서 북한의 무력 대응을 유발하고 그렇게 되면 전시 또는 준전시 상태가 되니까 헌법에 따른 비상계엄 발동 요건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걸 만들기 위해서 결국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무력 도발을 유인했습니다. 뭐 이건 특히 여인영의 휴대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전시 상황을 만들자.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와야 된다. 그래서 최종 상태 저강도 드론 전쟁, 드론 분쟁을 일상화하자. 드론 자꾸 보내면서 드론을 뭐 17번인가 이상 보냈잖아요. 그래서 뭐 최대치로는 노아의 홍수, 전면 전쟁까지 불사한다. 이런 내용을 처음부터 계획해서 북쪽에 드론을 보내고 최근에 또 드러났지만 어마어마한 크기의 몇 톤 크기의 대형 풍선을 북한에 보내서 북한 지도부를 비방하는 이런 유인물도 뿌리고 이런 짓을 했던 것이죠. 있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어떤 권력 독점을 위해서 전쟁까지 불사했다? 용납할 수 없고요. 저는 또 하나는 이런 윤석열의 실체를 과연 국민의힘은 몰랐을까? 어떻게 이런 사람을 단지 집권 연장하겠다고 대통령 만들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반성하거나 책임지지 않는 모습, 저는 그런 점에서 이번 수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저는 국민의힘 정말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심판받고 또 책임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현재 특검 2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향후 수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일단은요. 네. 뭐 미진한 수사라든가 이런 건 전부 다 국가수사본부에 이렇게 이첩하게끔 특검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건 일단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했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검찰 개입, 대통령실 개입, 또 사법부 책임 유무나 김건희 씨의 역할, 이런 미진한 수사 더 해야 되고요. 네. 뿐만 아니라 이제 김건희 특검도 곧 종료되는데 16개의 수사 항목이 있었어요. 법에. 네. 그중에 지금 4개밖에 못했습니다. 최혜병 특검도요. 네. 구명 로비,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는 규명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종합특검을 이제 실시해야 된다는 것이 여론이고 그리고 우리 민주당도요. 그래서 관련된 법안 이미 준비되어 있고요. 올해 안에 이 종합특검 법안을 2차 특검법이죠. 네. 반드시 통과시켜서 미진한 수사 다 마무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재판을 무작위 배탁이 아니라 직위원 재판부에 꽂아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확신합니다. 저는 확신하세요. 꽂아준 것이다. 예. 왜냐하면 지금 나와 있는 것만 보더라도요.
원래 사회적 이목을 끄는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있잖아요. 네. 법원에서 이런 경우에는요, 어떤 전담 재판부에 사건 배정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른바 무작위 배당, 컴퓨터 배당이 아니라 특정 재판부에 자기적으로 배당할 수 있는데요. 이번 경우는 처음에 김용년 장관부터 구속돼 있잖아요. 그래서 김용년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래서 전담재판부에 이걸 배정해야 되겠다. 이른바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지정을 했어요. 네. 그럼 이 재판부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선거 부패 전담재판부로 갑니다. 3개의 재판부가 있어요. 이리 안 보내려고 슬그머니 다시 무작위 배당한다 그러고는 경제식품보건을 담당하는 지귀현 재판부로 가게끔 해놨어요. 네.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윤석열 재판이라든가 이런 건 무작위 배당을 하지 않고 전부 다 지귀현 재판부가 김용년 걸 하고 있으니까 관련 사건이니까 이쪽에 몰아주자 하고 거기 몰아줘 버렸어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경제식품보건을 전담하는 지귀현 재판부에 내란을 몰아주려고 작정했구나.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통일교 의혹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국민의힘이 연일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특검 도입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 통일교 의혹이 김건희 특검 수사 과정에서 나왔잖아요. 네. 근데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의 국정농단을 수사하는 그런 아주 특수 목적을 지닌 한시적인 수사기관이었기 때문에 거기서는 다룰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제 국가수사본부로 지금 경찰로 이첩이 되었고, 그리고 경찰에서 지금 빠른 속도로 이 사건을 이첩받아서 지금 입건까지 해서 네. 이제 곧 강제수사 이제 돌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는 경찰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순서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으로 보면은 국민의힘은 지금 통일교 의혹 특검 도입 주장하는 것이 마치 우리 민주당 인사들이 개입된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지금 통일교 쪽에서 정치권에 말 그대로 문어발식 로비를 시도했고 그래서 곳곳에 지금 접촉한 흔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결국 통일교 쪽에서 윤석열 씨가 당내 경선에서 이기고 대통령이 되도록 하는데 적극적인 지원, 자기 교인들 그것도 지금 적어도 확인된 게 11만 명 이상을 당에 가입시켜서 경선에 어떻게 보면 이건 경선 조작이죠. 불법적 개입을 했던 정황들이 이미 다 드러났잖아요. 이런 면에 비춰보자면 수사하면 결국은 통일교가 윤석열과 그리고 국민의힘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접근하고 뇌물 주고 청탁하고 불법적 정교 유착했는지 저는 결국 이런 실체가 드러날 것이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우선은 그냥 좀 내란 특검이나 이런 거 물타기 하려고 이 주장 내세우지 본심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거 진짜 수사하면 우리가 당한다. 이 생각하고 있으면서 우선 그냥 시선을 다른 쪽으로 좀 돌리기 위해서 특검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수사하면 본인들이 다칩니다. 수사하면 국민의힘이 다친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의 수건 사업인 한일해저 터널 실현을 위해서 2022년 대선 직전 국민의힘 영남권 현역 의원들을 집중적으로 접촉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그러니까요. 보시나요? 예. 이 시기에 사실은 국민의힘 영남권 현역 의원들 집중 접촉했고 정작 한일 해저 터널은 우리는 반대했어요, 민주당. 네. 그리고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실은 지금 얘기하자면 좀 길어지니까 짧게 네. 얘기하자면요. 이때 당시 지금 이야기가 계속 와갔던 전재수 장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은요.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영향력이 없어요. 한일 해저 터널 같은 거 추진하려면 윤석열 정권 때 누구한테 로비를 하더라도 해야 되겠습니까? 해저 터널 찬성하면서 정책 결정에 영향 미치는 쪽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정책 제안서 만들어서 그쪽에 전달하고 또 후원금 명절 선물 제공했다. 이런 거 지금 보도로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저는 수사하면 할수록 정교 유착에
증거들이 다 드러날 것이고 결국 국민의힘이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자신들의 어떤 뭐 이런저런 정치적 이해를 위해서 얼마나 또 부당한 짓을 했는지 이런 것까지 아마 다 밝혀지리라 봅니다. 네.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중계가 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업무보고 생중계는 좀 생소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 정말 저는 놀랐습니다. 사실은 국무회의 공개하는 것 보고도 깜짝 놀랐거든요. 네. 사실 어떤 권력 집단이든 자기 내부는 감추고 싶어 합니다. 사실 정책 결정 과정이라는 게요. 이게 때에 따라서는 특히 권력 집단의 속성에 비춰보면 감춰야 될 것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정책 결정이라는 게 늘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요. 앞서 해저 터널이라든가 통일교 얘기했지만 결국 저런 거 청탁받으면 떡고물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럼 그런 떡고물 주는 정책 결정을 어떻게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멋있는 말로 포장된 최종 결과물만 국민 앞에 내놓죠. 이게 통상의 권력 집단의 행동 방식입니다. 근데 국무회의를 다 공개해버리잖아요. 그 얘기는요. 부정과 비리 끼어들 소지 없다. 우린 정말 투명하게 국민들이 낱낱이 다 봐도 될 정도로 우린 그렇게 하겠다 했던 거고요. 이제 업무 보고까지 그냥 국민 앞에 100% 공개해버렸잖아요. 저는 크게 보면 또 이것도 있다고 봅니다. 국민에 대한 믿음이죠. 우리 국민들은 민주적 역량을 갖고 있다. 우리 국민의 집단적 지성이 분명히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맞고 틀린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 국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국가 정책 그리고 지금 국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세세한 내용까지 투명하게 다 공개해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제공하겠다. 이건 정말 대단한 것이고요. 또 그 과정에서 우리 드러나잖아요. 누가 일을 하고 누가 일을 안 하는지 어느 부처가 일을 잘하는지 다 드러납니다. 앞으로 이제 정말 일 잘하는 사람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일 못하는 사람은 또 과감하게 그런 부분은 또 정리해 가야죠. 저는 그런 중요한 이제 판단 근거 우리 국민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저는 역시 이재명답다. 정치, 행정 이렇게 해야지 누구도 못한 것을 저는 지금 해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업무 보고 받으면서 이학재 인천공항 공사 사장을 질책해 화제였는데요. 네. 네, 이 사장이 SNS를 통해서 반박하고 나섰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는 이것도 웃긴 게요. 그 자리에서 그러면 이런 거 어렵습니다. 대통령님 지금 그건 저희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했어야죠. 며칠 후에 SNS로 반박한다. 이게 뭡니까? 업무 내용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와서 대통령 제시한 해법으로는 공항이 마비될 것이다. 이랬는데요. 이거 대단히 정치적인 행동입니다. 실제로요. 외화 밀반출 다 잡아낼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지금 다 가능해요. 그리고 과거 문재인 정부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지금 공항이 엉망이 돼버렸어요. 통관 속도는 더 느려졌는데 정작 외화 밀반출 같은 것 심지어 마약 밀수입까지도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책임자가 일을 안 하는 거죠. 일 못하는 사람을 데려다 놨던 거죠. 국민의힘의 삼성 국회의원 출신 데려다 놓고 지금 그 사람 인천시장 나가겠다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인천국제공항 세계적인 찬사를 받던 인천공항이 저 모양이 된 거죠. 그게 이번에 백일화에 드러나니까 이제 또 뒤에 가서 딴소리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아무튼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공개적인 국정 업무 보고 이거 뭔가 정말 무엇이 알곡이고 어느 것이 쭉정이인지를 잘 드러내 보여주셨다. 이학재 사장 그냥 쭉정이였던 겁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